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화요일이고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날이 좀 풀렸습니다. 네. 여전히 쌀쌀하긴 한데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끈한 차 한 잔 생각이 절로 나죠. 아유,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컵에 커피나 따끈한 차 한 잔 드시는 것 좀 삼가셔야겠습니다. 이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물을 붓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이나 화학 물질이 음료 속으로 스며들어서 몸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또 뜨거운 음료를 담은 채로 오래 방치하거나 재사용하는 행동은 코팅층을 파괴시키면서 역시나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딱 제 얘기인데 네. 오늘 아침에도 종이컵에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네네. 이참에 거기다 차도 좀 마시고 이렇게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 레시피 머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맛있는 레시피죠.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수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98% 찬성입니다. 98%면 거의 모든 사람이 찬성했다는 건데 이게 네. 대체 어떤 이야기죠? 이 전동 킥보드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죠. 최근에 얼마 전에도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선 30대 엄마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이 마포구 홍대의 레드로드, 또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이렇게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또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설문조사 응답자 중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세에서 30세 연령층보다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체감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속도도 꽤 빠른데다가 이게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이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서요, 전동 이륜 평행차, 또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통행 금지 위반을 적발됐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에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죠. 네. 안전을 위한 조치니까 따라야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해외로 떠난다입니다. 네, 한국의 이공계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우리 인재들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의 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은 해외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42.9%가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이 중 5.9%는 구체적으로 외국 이직 계획을 수립했거나 현재 인터뷰 중에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해외 이직 의향이 강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약 72%, 30대가 약 61%로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해외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고요. 40대는 약 44%, 50대는 약 33%, 60대는 약 24%로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해외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또 IT, 소프트웨어, 통신 같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또 한국이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선이나 플랜트, 에너지에서도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43.5%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해외 진출이 아니고 해외 유출이란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런다, 뭐 이렇게 나간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요. 2010년에는 약 9천 명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18,000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났고요. 연간 약 200여 명이 해외로 순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공계 주요 5개 대학 출신 인력이 이 순유출의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건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해외 이직을 가장 고려하는 큰 이유는 역시 돈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같이 우리나라와 해외의 초봉을 비교를 해보면 약 2배가 차이 나는데 이게 10년 차가 지나게 되면 연봉이 이제 3배 차이로 그 격차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로는 뭐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나 기회 보장, 자녀 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과에 기반하고 유연한 임금 보상 체계로 바꿔야 되고 정부도 이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적당한 타당한 대접을 해줘야 여기 남는 거거든요. 네. 국내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싶은데 아이고 이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혼자 견디는 우울입니다. 네. 제목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장애인 관련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3만 1,356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약 55%를 차지했고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은 5.8%, 0세에서 18세는 3.7%였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로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자, 사회적 고립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3명 중 1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5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서 가벼운 우울 증상은 13.2%, 중간 정도는 5.7%, 심한 우울증도 0.9%에 달했습니다. 또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이 48.1%인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65.6%를 차지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25.8%인 반면에 장애인은 3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신체 건강 부분에서도 우려될 만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경우 신체 건강 위험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3년 기준 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진 비율은 무려 82.4%에 달했고요. 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은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밖에 주거 관련 통계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28%로 비장애인 가구보다 11.3%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안하게 네. 사회적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많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독감 대유행 조짐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그 독감 유행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이르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두 분은 올해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았는데 네. 저는 마스크로 견뎌보려고. 저는 맞을 겁니다. 마스크 견디시겠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급하게 접종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예. 예년보다 이게 지금 2달가량 일찍 유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독감은 이 국내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정식 명칭은 인플루엔자죠. 독감에 걸리게 되면 갑작스러운 고열이라든지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독감 유행은 다른 연령층보다 초등학생 연령층인 7세에서 12세 사이에서 높은 발생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올 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했던 지난해 겨울보다 더 확산하고요. 유행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변국은 이미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9월 말 인플루엔자 유행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보다 약 한 달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된 상태이고요.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률이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하는 등 독감 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독감 유행이 또 길어질 것 같고 이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고 예방 접종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정말 중요하겠죠.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임신부 또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0%, 또 어린이는 약 4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독감 예방 접종 적기인 만큼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미접종자 대비 중증으로 갈 확률은 50에서 60%, 사망은 80% 이상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예방 접종만큼이나 중요한 게 평소에 또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기침 예절 준수, 또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뿐만 아니라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시키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이런 수칙을 잘 지켜서 독감을 올겨울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제가 두툼한 패딩을 입었는데도 추웠거든요. 오늘은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다는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어제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 주변에서는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원래 이맘때 서울의 평년 기온은 15.9도인데 오늘 서울이 16도까지 오릅니다. 남부인 광주는 평년 18도, 오늘의 한낮 기온은 19도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는데요. 제주에는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5mm 미만으로 빗방울 수준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가 19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쌀쌀함보다는 선선한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금요일에 한때 영동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낮과 밤의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돈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뭐니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보이십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뭐 계속 하던 게 이거였군요. 화음 맞추라 그랬잖아요. 어렵네요, 이거. 이야. 한번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잘 맞던데 왜? 이게 매주 인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기대되긴 또 처음입니다. 머니보이즈.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근데 뭐 두 분이 각자 일을 하면서 머니보이즈라는 부캐로
인사를 드린 것처럼 사실 뭐 예능이나 너튜브 네. 보면요. 이른바 부캐라고 해서 부 캐릭터, 내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런 팍팍한 우리 일상에서도 각자의 부캐로 수입을 늘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은행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부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생활비와 노후 대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약 62%를 차지했고요. 뭐 창업이나 이직 준비, 본인 역량 강화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이유도 36% 넘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부업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지만 행복한 아침에서는 머니보이즈라는 부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부캐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화음을 잘 못 맞춰가지고 부캐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랑 활동하시는 이 부캐 머니보이즈 마음에 드십니까? 아우 저야 영광이죠. 네. 진짜 이런 부캐 활동의 전성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부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어떤 부업이 뜨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부업에 관한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예인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어머, 그랬나? 사실 내가 요즘 좀 바쁘긴 했어. 왜 그렇게 바쁜 건데? 나 몰래 뭐 해? 진짜 인선 엄마는 못 속여. 내가 얼마 전부터 간단한 부업을 좀 하고 있거든. 부업이 돈이 좀 되나 보네.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됐지. 우리 예인이가 노트북 빌려주면서 엄마 뭘 좀 해봐 이러더라고. AI 관련된 거야. 어머어머, AI? 그게 부업이 돼? 나도 당장 인선이한테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오, AI 부업? 이야, 예인이 앞서가시는데요? 엄마가 오. 무슨 부업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요즘 이렇게 부업 전선에 뛰어든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실제로 많이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분기를 기준으로 부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 이 환경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부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작년 4월에서 6월까지는 부업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한 취업자가 월 평균 67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규모고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2분기 62만 5천 명보다도 무려 8.2%가 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업에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건데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나도 뭔가 이걸 좀 부업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을까 궁금한데 먼저 이재용 아나운서? 없죠? 네, 제가 뭐, 지금 뭐 아이 키우기도 바쁘고 그럼 바빠요. 머니보이즈는 뭐 없어요? 네. 머니보이즈 말고? 저희는 이미 활동은 하고 있지만 네. 저도 어렸을 때 아나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행복한 아침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발음도 약간 좋으니까. 예, 그래요. 이뤄낸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어디서 소문이 들리던데 네. 우리 열정 넘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뭐 부업을 하나 하신다고요? 아, 그래요? 네. 부업? 조그만 국밥집을 하나. 진짜요? 아니 인상이 구수하게 생겨가지고 국밥집을 하는 겁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소장님도 부업을 하는 입장에서 예. 요즘 부업이 예전이랑 비교를 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과거의 부업은 그러니까 본업이 따로 있고 그거 외에 보조적인 어떤 생계수단, 뭐 용돈벌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안 쓰거나 어떤 해당 장소에 나가가지고 뭐 몸을 써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식의 부업이 줄을 이뤘었죠. 시간과 체력이 투입되는. 근데 최근의 부업은 이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본인의 취미라든가 재능을 살려서 수익을 내는 뭐 부캐 경제라는 것도 있고요.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부업 그리고 AI 데이터 시대에 맞춘 이 지식 정보형 부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SNS 같은 이제 개인 미디어도 많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클래스 플랫폼, 뭐 커머스 플랫폼 이런 것들의 확산이 이런 변화를 좀 가속화시켰고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이 이런 부업 세계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예전하고 다르네요. 예전에는 인형 눈 붙이기 아. 기생충에서 나왔잖아. 가족들이 그 전부 왜 피자 박스 피자, 그쵸, 그거 그쵸. 만들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인형 눈알 붙이기, 무슨 이제 구슬 꿰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일명 AI 눈알 붙이기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부업도 있습니다.
오, AI 우리가 모르는 눈이 있나요? 어떻게 AI가 눈을 붙여요? 네, 이 AI 눈 붙이기 바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부업인데요. 이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런 학습을 시켜주는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알려주면서 이거는 고양이야.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강아지야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AI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라벨이 붙은 사진을 보고 아 이게 고양이구나 이게 강아지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사람이 배우는 과정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데이터에 설명을 달아줘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 이게 바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대한 전망도 꽤 밝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끊임없이 배워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망도 꽤 밝습니다. 한국수출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AI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시장이 2021년 약 10조 8천억 원에서 올해는 무려 39조 4천억 원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연평균 3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 분야의 유니콘 기업도 나왔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2021년 한 해에만 3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6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기업 가치가 무려 9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는 좀 그래요. AI 관련 이러면 어렵겠는데?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전망을 들으니까 네. 확 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좀 좋을까요? 뭐 AI 관련 부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라벨링 관련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을 보신 다음에 작업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AI도 학습을 시켜줄 수 있겠죠. 이런 테스트에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뭐 주로 건당 이 단가로 계산돼서 처음에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정확도와 그 속도가 올라갈수록 단가도 조금씩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뭐 수입은 좀 짭짤합니까, 사장님?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수입이 짭짤하기는 초반에는 어렵습니다. 이 네. 디지털 라벨링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좀 명확한 부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재택으로 일할 수 있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투잡이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그 건당으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나 속도에 따라서 시간당 수입이 좀 적은 편이고요. 작업물이 또 검수 과정에서 반려되면 다시 작업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또 라벨링 프로젝트는 뭐 이게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정부 과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수기에는 일거리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수익을 바라보고 뛰어들 만한 부업은 사실상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약간의 부수입 정도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기에 적합한 그런 부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AI 눈 붙이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네. AI한테 교육시키는 거니까 교육 사업이네. 네, AI 선생님. 네. 여기서 또 일타 강사 나올지 누가 압니까? 또 새로운 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나의 자서전을 쓰고 싶다. 혹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작업을 해봤는데 아니면 집안일 하다가 나만이 아는 꿀팁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책으로 엮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는 뭐 저의 로망이죠. 이룰 수 없는. 네. 근데 우리 행복한 아침에도 저자가 또 한 분 계시죠. 이재용 아하. 저 한참 됐어요. 그래도 네, 네. 2006년인가 책 오. 썼는데 오. 예, 그건 그냥 뭐 초심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 제목 좋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그 짓 초심에서 벗어나서 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뭐 이런 오, 그 너무 좋은데요? 일종의 뭐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면 뭐 개똥 철학이라고 봐. 궁금합니다. 20년 전에 먹고 살자고 하는 짓 대단히 궁금한데 이런 것들이 과거엔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글을 잘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출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PDF 전자책 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예, 보통 책을 한 권 낸다고 하면 일단 출판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찾아가면 아마 문 앞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아무나 책을 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PDF
전자책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간단히 문서 파일만 있으면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판사나 대형 서점 거칠 필요 없이 문서를 저장해서 그 플랫폼에 업로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요즘은 전자책 서점에서 이제 재능 공유 플랫폼까지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이 오히려 종이책보다 더 활발하게 팔리고 있어요. 제작 기간도 짧고 또 팔릴 때마다 이 저자에게 들어오는 인세도 80% 가까운 인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세가 80%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인기 부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80%? 예, 이게 근데 책 주제는 뭐든 상관이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수다 보니까 네. 관객들을 사로잡는 방법 뭐 이렇게 출간한다든지 소장님은 뭐 국밥의 왕, 뭐 아니면 뭐 장애인 아나운서 같으면 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만났어요 이미. 만났으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가요. 알려주는. 방법을, 예,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주제든 가능하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팔릴 만한 주제들,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방법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런 것들은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뭐 PPT 잘 만드는 법,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법, 뭐 꽃 잘 키우는 법 이런 소소한 것까지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전자책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PDF 전자책 잘 만드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량도 자유인데요. 뭐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만 돼도 책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소장님 보통 종이책은 네. 분량이 많으면 우리가 딱 책을 딱 집었을 때 두툼하면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전자책은 어때요? 실제로 이제 이 서점에 가면 막 시리즈로 된 거는 당연히 비싸고 비싸죠. 두꺼운 책 비싸고 한데 전자책은 이 장점이 저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량이 짧다고 해서 꼭 싸게 팔릴 필요 없고요. 오히려 내용이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을수록 비싸게 종이책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관련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수십만 원짜리 전자책도 있고요. 공동 구매로 매출을 올린 노하우 관련 전자책은 이게 9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가격이 120만 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잘 팔렸다고 해요. 결국엔 이 전자책 부업에서 중요한 건 분량보다는 컨텐츠의 가치.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디지털 부업의 세계가 활짝 열린 건데, 근데 이 디지털 영역 말고 또 새로운 부업의 세계가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인 MC가 네. 정말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여름이. 여름이 가을인데 지금. 왜 여름이가 누구예요? 저희 강아지요. 강아지죠. 네. 반려동물. 여름이. 예,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반려 가구가 591만 가구, 전체 가구 중에 26.7%를 차지했고요. 인구수로는 뭐 30%에 달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2027년에는 약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전이었던 2015년에는 1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급격한 성장이죠.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부업 시장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는 뭐 개모차라고 하죠. 개 유모차가 아기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부업들이 주목받고 있나요?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된 부업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반려동물을 케어해주거나 아니면 산책을 도와주는 펫시터가 있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진화한 서비스도 있는데 펫 B&B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하고 이름 비슷하죠. 펫 B&B. 예, 펫 B&B. 사람이 이제 숙소를 빌리듯이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수 있는 가정형 숙소 서비스입니다. 이거 반려인이 여행이나 출장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우리 반려동물 누가 돌봐주나 이럴 때 펫 B&B로 등록된 업체, 일반 가정집이죠. 여기에 비용을 내고 반려동물을 맡기는 식입니다. 이게 정식 펫 호텔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덜하고요. 반려동물이 또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면서 이게 또 부업으로서 수익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더 많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네. 사고라든가 위생 문제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 같은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보험이나 안전장치를 좀 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돌봄 중 사고에 대비한 이 안전보험을 가입을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응급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돌봄 환경의 청결이라든가 뭐 소음 관리, 온도 유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잘 지켜야 뭐 신뢰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만 잘 갖춰준다면 이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뭐 즐기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부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부업뿐이 아니고 자격증 취득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자격증이 뭐가 있어요? 혹시 양모 펠트 인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양모 펠트. 예. 양모 펠트. 이 양모 펠트 부드러운 양털을 전용 바늘로 여러 번 찔러가지고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데 오. 이렇게 이 양모 펠트 기법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인형을 만드는 반려동물 양모 펠트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반려동물 양모 펠트 자격증을 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가는 그 영양 균형을 고려한 사실 반려동물의 영양사죠. 이렇게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반려동물 아로마 지도사 자격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완화라든가 모질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 천연 테라피 기법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직접 반려동물 케어에 활용하거나 아로마 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으로 부업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다양하죠.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서 다음 생에는 여름이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세상이 달라진 만큼 부업의 세계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업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다음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인선, 요즘 컨디션 어때? 아니, 지난번에 봤을 때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왔어. 왜? 뭐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 퇴근하고 부업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수수료랑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크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뭐가 남긴 해야지. 그치? 남들은 부업으로 대박 났다고만 하는데 나만 그런 건지 부업도 이거 만만치가 않다. 이 부업에 무조건 돈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현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부업을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부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하나하나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부업으로 얻은 수익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또 건강보험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업으로 번 돈도 소득입니다. 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부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이 부업으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주시는 분은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플랫폼을 거치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실은 소득 내역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라든가 지연이자를 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약 8% 정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요. 직장가입자라고 한다면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부업이 잘 되면 이걸 직업으로 삼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괜히 잘못된 선택이 될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요소들을 점검하면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 땡튜브가 한창 유행할 때 나도 이 땡튜버 한번 해볼까 해서 아예 이 일을 바꾸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부업이 잘 되다 보면 이렇게 전업을 하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땐 단순히 수익만 보지 않고 손익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영속성도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업의 소득이 현재 본업에서 얻는 소득의 한 3배 정도라고 한다면 전업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거 반은 회사가 내주잖아요. 네. 그리고 다니는 기간 또 오래 다니면은 이 퇴직금도 주게 되고요. 소득도 안정적입니다. 이게 부업 수익이 단순히 본업보다 조금 많은 그런 수준이라면 본업을 유지하시는 게 낫고 수문 비용까지 계산했을 때 순수익의 3배 정도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전업을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배는 되어야 한다. 이런 배는 돼야 이야기고요. 자, 또 다른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큰 욕심 없이 부업으로 용돈벌이 정도 하고 있는데 생활비로 쓰다 보면 어쩌지 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잖아요. 이 돈을 장기적 재테크로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업으로 번 돈 크지 않더라도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면 금세 사라지고 그 쓰던 습관이 남아버리면 부업을 그만뒀을 때 오히려 생활비가 쪼들립니다. 이럴 때는 뭐 연금저축이나 IRP, 노란우산 공제 같이 장기 상품에 차라리 강제적으로 돈을 묶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또 중간에 해약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강제저축의 효과가 생기죠. 재테크 고민을 비롯해서 소득이 조금 늘어날수록 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강제저축형 상품으로 수익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요즘에 너도 나도 부업에 관심을 갖고 부업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이용한 사기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간단히 이 돈 버는 부업이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접근을 하는 그런 이 부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각종 SNS, 너튜브, 뭐 틱땡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 보고 좋아요만 누르시면 저희가 돈을 드립니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럼 몇 편을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쌓아요.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수익을 원하면 이 고수익 팀 미션에 참여해야 된다라면서 다른 이제 단체 이 톡방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션을 하려면 처음에 초기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아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입금하게 만들고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소액으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그런 수법인 거죠. 맞습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은 이런 부업 아르바이트 사기 관련 인터넷 정보가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무려 81%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와. 광고 시청, 후기 작성, 댓글 달기 같은 이런 단순 업무를 빙자를 하는데 결국은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업 광고를 보고 뭐 앱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회원 가입을 요구받을 때는 이거 혹시 사기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가입 시에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즉시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오늘은 다양한 부업의 세계 그리고 부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빛나는 리즈 시절을 되찾고 싶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즈 시절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네, 나도 저렇게 리즈 시절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아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주인공은 그야말로 리즈 시절에 이 사진을 딱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여배우를 닮아서 아주 인기도 많고 그랬다요.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과연 이분은 또 어떤 사연으로 빛나는 리즈 시절을 되찾고 싶은 건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리즈 시절을 찾아 용기 있는 도전에 나선 분들을 만나봅니다. 다시 한번 리즈 시절 시작하죠. 중년 여성들에게 새로운 청춘을 선물하는 시간, 다시 한번 리즈 시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리즈 시절로 타임슬립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 유영기 원장님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현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즈 시절 두 번째 주인공의 사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젊었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모델도 하고 싶고 스튜어디스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던 제 리즈 시절. 하지만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몸이 많이 망가져버린 후로는 외모에 대한 신경을 더 쓰지 못하고 살았어요. 옛날 저의 사진을 보면 김태리를 닮았네 하면서 그 얼굴은 어디로 갔냐고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저의 리즈 시절을 되찾아주세요. 오늘 리즈 시절의 주인공 사연을 들어봤는데 네.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면 지금 나이 든 현재 모습이
더 속상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사실 오히려 예전에 좀 인기가 많았고 좀 예쁘셨던 그런 분들이 나이 들면서 오히려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관리를 좀 못하다 보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들도 티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우울감이 좀 심해지고 성형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리즈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자, 경남 거제도네요. 거제시입니다. 네. 아침부터 화장대 앞에 앉으셨네요. 로션 바르고 팩트 하시고. 근데 사실 이게 여성분들로 치면 그렇게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냥 평소에 그냥 로션 바르고 팩트 바르고 립스틱하고 눈썹 정도만 그리고 다닙니다. 와, 저보다도 더 없으신데?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시는. 그러게 아침인데 벌써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이 제 아침밥. 빈속에 커피 드시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속도 안 좋지만 또 커피가 이게 그 이뇨작용하기 때문에 수분기를 많이 빼거든요. 그쵸. 노화의 지름길이죠. 원래 예전에는 잘 없었던 주름들이 눈도 너무 많이 처진 것 같고 요즘에는 이 커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주름이 또 커버가 잘 안 되잖아요, 또. 맞아요. 오랜만에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엉망이 엉망. 어떡해 선생님 무서워. 강의도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조금만 하면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 나이로 해주세요 해서 그 나이로 계속 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강의에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실은 강의를 하지만 제 스스로는 제 모습이 변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이 자꾸 변해가니까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어르신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젊으니까 그게 더 가능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층으로 가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떨어지셔서 스스로 한계를 두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자, 이제 일과 끝나시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꼼꼼히 하시는데요. 고민이 많으시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도저히 제가 피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씻으려고 해요. 아, 팩을. 1일 1팩을 하면 제 피부한테 조금 뭔가 보상을 해주는 느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일 1팩이 좋은 건가요? 좋아요. 저도 해야겠어요. 어려 보이는 얼굴. 동안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제 중학교 시절에 전교생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하면 늘 제가 예쁜 걸로는 1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리즈 시절은 29, 30? 이때가 저의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진짜 김태리님 닮으셨다. 이렇게 바뀔까요? 저? 어머, 이
예쁘셨다. 이때까지는 그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맞아요. 아, 이 눈 때문에 그런가 네. 봐요. 지금 눈이 눌려서. 네, 네. 가까워지면 항상 남성형, 조금 사나워 보이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요. 39, 40대 그때까지만 해도 나가면은 대학생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랬어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이 강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의류 사업을 좀 했어요. 힘든 시간을 그죠. 보내셨구나. 일단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면 근데 또 그런 힘든 시간을 거치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 시간 안에 또 사람이 확 늙잖아요.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급 노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밥을 드셔야 되는데 라면에 아까 커피, 라면 식사를 너무 대충 때우시는 것 같은데요. 한 몇 달 전에 고모가 만났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몇 살인데 벌써 그렇게 늙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화들짝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고모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나이 많아. 내가 아직도 뭐 어린애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생활에 정말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모! 아니, 이거까지 들고 왔어. 무겁게. 아니, 이모가 어. 포도 좋아하잖아요, 또. 어떻게 딱 알았어? 사왔죠, 포도를. 이모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렇지 뭐. 덥지? 이모 원래 옷 많잖아. 너무 싸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랬어? 응. 와, 옷이 진짜 많네요. 의류를 사업을 하셨으니까 옷가게를 또 하셨으니까 그래도 몇 개 챙겨놨거든. 너 그냥 청바지에다 그냥 입으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네? 이제 얼굴이 좀 변하면서 예전처럼 그 느낌이 안 나니까 좋아했던 옷들인데. 안 입게 되는 것도 많아요. 이 사이즈가 안 맞나, 이제? 이제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 이모가 피부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입었을 때 예뻤는데 지금은 안 예쁜 것 같아. 이모가 사진 이렇게 거울 보면 막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입기가 싫어 사실. 자신감이 또 없어지니까. 대부분 못 입는데 이걸 안고 있는 게 어쩌면 제가 있었던 제 젊은 시절의 과거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걸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게 제가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처분해야지 하는데도 제가 잘 못 버리더라고요. 다시 저 시절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맞아요. 와. 우리 유영규 원장님은 먼저 만나보셨잖아요. 처음 딱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분명히 웃고는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우울해 보이는 그런 느낌. 웃음이 조금 이제 없어지신 건가 싶어가지고 잃어버린 웃음을 좀 되찾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인경님, 우리 젊은 시절의 김태린님처럼 아름다운 리즈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걱정 반 설레임 반. 그렇죠.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건 눈썹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이 눈썹이 무거울 거예요. 무거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거예요. 조금 이제 들어 올리게 되면 좀 가벼워지니까. 이게 나이 들면서 좀 좁아지신 게 티가 나네요.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지금 좁아지신 게 좀 보이시는데. 지금 이렇게 지방이 아직 좀 여전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방 재배치 할 거예요. 침샘이 지금 너무 커져 있어요. 너무 비대해져 있어서 침샘을 좀 부분적으로 절제할 거고요. 저는 사실 뭐 여기서 조금만 젊어져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원장님이 그 장담을 하셔서 믿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근데 이번 그 수술로 통해서 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대되실까. 요즘에 이제 안면 거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일반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면 거상은 생각보다 큰 수술입니다. 당연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6시간, 7시간 걸리는 대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자, 과연 우리 정인경님께서 어떻게 달라졌을지 기대됩니다. 우리 정인경님의 리즈 시절을 찾으셨을지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기대된다. 대박이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느덧 11월입니다. 네. 어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헛헛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위로가 필요한 날씨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요, 몸과 마음을 따끈따끈하게 데펴주는 국물 요리가 아주 제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입맛도 기운도 살아나는 한 그릇의 국물 메뉴입니다. 오늘요, 이 따끈따끈한 국물 한 그릇 잡숫고 나잖아요. 그러면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편해져서 정말 위로받는 하루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메뉴가 뭐냐면 바로 양지 무탕국입니다. 양지 부위는요, 우리가 소의 앞가슴살부터 복부까지 아주 넓은 부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결이 굉장히 부드럽고 대신에 지방이 적습니다.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굉장히 진한 국물이 많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양지 무탕국을 끓이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제철 가을무가 제철이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섞으니까 바로 금상첨화 국물 요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지 무 곰탕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위로도 좀 드리고 따끈따끈하게 국물로 마음도 조금 데펴 드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양지바른 채널 A 이 방송국에 11월이 돼가지고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저희가 기운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양지 무 탕 국 탕 국 드시면서 좋아요. 기운을 차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가을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을무를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가을무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무도 부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네. 무가 이렇게 박혀 있죠. 네. 그랬으면 이렇게 햇볕을 받아서 연초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굉장히 단맛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무생채도 이걸로 하시면 좋고 무나물도 하시면 좋은데 특히나 묵국 끓일 때 이거 들어가면 정말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끓이는 묵국은 미리 물을 납작납작하게 썰지 않고요.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오. 2cm 가량으로 덩어리로 썰어요. 오. 약간 투박한 느낌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가야 국물 맛이 훨씬 더 시원하게 깔끔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4토막 정도 내면은 한 600g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가을무라 그런지 소리도 쫙쫙 그쵸. 이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다시마, 건다시마 또 준비를 할 거예요. 건다시마는 요 안에 있는 말리톨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감칠맛을 내는 건데 그걸 완전히 씻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약간 젖은 거즈로 약간 먼지 닦는다 생각하고 요렇게 약간 바다이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닦아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지예요. 양지는 제가 이렇게 핏물을 조금 빼놨거든요. 양지 핏물을 빼놓을 때는 중간중간에 핏물을 좀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오, 양지 좋다. 핏물이 진짜 꽤 많이 그렇죠? 나오네요. 네, 핏물이 많이 나와요. 저렇게 빠져요? 네. 불이? 이렇게 됐으면 요거 좀 닦은 다음에 이 도마에다 올려놓고 그냥 덩어리째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우 고기 좋다. 튼실튼실하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가을무에 너무 맛있겠죠? 고기에. 근데 양지를 요리 안 한 양지를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옆에서. 아, 그래요? 네. 어. 저렇게 생겼구나. 양진머리가요. 이렇게 덩어리 된 것도 있고 치맛살 양지라 그래서 이게 얇게 펼쳐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냄비에다가 담는 게 필요해요. 냄비에 제가 이렇게 냄비에 물을 한가득을 이렇게 4리터를 넣었어요. 4리터. 네, 4리터를 넣었는데 4리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보온에 꿀팁 나갑니다. 또 나옵니까? 꿀팁. 빠밤. 뭐냐? 요거를 우리가 물을 끓인 다음에 대부분 넣잖아요. 그쵸. 그러지 않고 맛있는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인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넣어야 될 게 뭐냐? 바로 킥이 하나 있어요.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하나 넣어주시면 기름기 있는 약간 투박한 맛들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딱 4리터 하면 냄비에 이렇게 딱 맞아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갖다가 놓고 끓이는 거예요. 팔팔팔. 국물을 내는 게 저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그쵸.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갖다 놓고 끓여요. 아이고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이기 시작해요. 자, 그랬으면 제가 어김없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네. 예인 씨, 네. 지금 뚜껑 덮을까요? 덮으면 안 돼요. 네. 네. 왜 안 되죠? 일단 한번 그 우르르. 고기의 잡내를 날린 다음에 덮어야죠. 맞습니다. 네. 아우 역시 우등생이야. 잘 배운 우등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제가 뚜껑을 덮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됐으면 제가 오늘 들어가는 재료 중에 숙주가 하나 있어요. 숙주. 아우 맛있겠다. 제가 왜 숙주를 넣냐면요. 숙주가요 굉장히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요. 여러분 왜 쌀국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원하죠. 네, 쌀국수 그 양지 국물에다가 네. 숙주 넣으면 아삭아삭하지만 굉장히 시원하고 개운한 맛 많이 나잖아요. 네네. 오늘 개운하면서 시원한 국물 맛 내기 위해서 숙주를 들어가는데 숙주는 다듬을 때 이렇게 깍지 있잖아요. 녹두 깍지. 요거 이렇게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팔팔팔 끓는 물에 살짝 한번 데쳐내세요. 데쳐서 물에다 헹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식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좀 살아있도록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숙주는 진짜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전 쌀국수 먹을 때 면 대신 숙주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국을 끓일 때 넣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넣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여기서 불을 팔팔팔 센 불에 해서 한 30분 정도 끓였잖아요. 네. 그랬으면 뚜껑을 덮을 때 한 10분 있다 뚜껑을 덮고 난 다음에 센 불에서 20분 더 있다가 중약불에서 30분 이상을 푹 끓이세요. 푹 끓여 놓으면 제가 이 옆에 이렇게 국을 좀 끓여놨어요. 이렇게 국물 보시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서 20분 끓일 때 제가 사실은 이 건다시마를 이쪽에 넣어야지 맞아요. 근데 건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쪽에다 넣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한 10분 정도 끓이고 난 다음에 건져내세요. 더 이상 더 많이 끓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쌉쌀한 맛 나오기 때문에 이걸 건져내요. 자, 이렇게 해서 건져내요. 네. 자, 건져내서 이 다시마는 버려도 돼요. 나는 다시마 씹는 거 싫어서 그냥 국물 내는 걸로 만족할게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마 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맞아. 근데 얘를 썰어서. 얘를 그러면 안 된다. 또 혼내신다. 이 다시마를 이렇게 채 썰어요. 다시마 저거 식감 좋거든요. 엄청 좋아요. 맛있죠. 저 버리면 아깝죠. 한 번 쓰고 다시 써서 다시마구나. 그거 몰랐네. 그 다시 써서 다시마. 그거 아닌가요? 그건 저도 몰랐는데. 어머, 맞는 것 같은데. 인선 씨 탑인가 봐. 다시마. 이렇게 해서 다시마를 아, 그거구나.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저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네. 다시마 맛있죠.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다시마를 좀 건져 먹는 편이에요. 그래야 쫄깃쫄깃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마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 하면 고기가 다 끓였잖아요. 고기가 끓였으면 고기를 건지세요. 이렇게 건져서 맛있는 거 봐.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인선 씨가 나와야 돼. 영장 신인선. 인선 씨 나와서 장갑을 제가 요 고기를 여기다 놓고 네. 찬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고기가 지금 뜨거운 거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뜨겁다고요. 저는 만지는데 인선 씨 못 만져요. 아야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물을 적셔가면서 이렇게 쪽쪽쪽 찢으세요. 자, 해보세요. 위험한 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찢냐 하면 요렇게 야들야들하게. 장조림 할 때. 장조림 장조림 하는 느낌으로. 것처럼. 요 느낌으로 찢으셔야 돼요. 결 따라 아셨죠? 따라. 그쵸, 그쵸.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예. 뜨겁죠? 뜨거울 텐데 조심해. 별로 안 뜨거운데?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요? 뜨겁다. 비열이 늦게 느껴지는구만. 그쵸? 이렇게 뜨겁죠?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고 아, 이것도 꿀팁이네. 그쵸. 쭉 찢어요. 쭉. 짜잔. 하시는 분들 보면 안에 옳지. 목장 같은 아, 거 이렇게 저거 결 있어요.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쪽쪽쪽 찢어요. 알겠습니다. 자, 인선 씨가 이렇게 찢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뭘 하느냐? 바로 요걸 해요. 무. 아까 왜 덩어리 무 넣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덩어리 무를 계속 넣고 있으면 요걸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것도 맛있겠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것도 도마에 요렇게 담아요. 야, 다 익히고 나서 썰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요. 이렇게. 이거 어묵 파는 곳 가면은 이 무도 이렇게 파는 곳. 그렇죠. 맞아. 요거 맛있잖아요. 가을 무 요거 맛있죠. 맛있어요. 네.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 옆에서 막 무향 올라온다. 그렇죠. 여기까지 나요. 여기도 나요. 맛있겠다 요거. 무의 향이 있나 원래? 그럼요. 무의 향이 있죠. 우리가 양지하고 같이 여기 끓였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넣어주세요. 단향이 넘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무의 저 단향. 자, 다 됐어요? 예. 자, 거의 다 이제 찍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걸 받아야 돼요. 네. 여기 있어요.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네. 네. 자, 그랬으면 아까 숙주도 준비해놨고 고기도 준비해놨고 지금 무도 준비가 됐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 국물에다가 떠났던 국물에다가 이걸 다시 다 넣어요. 숙주 넣고 숙주가 지금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 넣고 좀 맛있겠다. 와. 아까 준비했던 무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해요. 간장. 국간장, 네. 진간장, 맛술, 그다음에 요거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요걸 섞어주세요. 근데 아마 지금 이
행복한 아침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국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 때까지 끓이라고? 그러네. 그렇죠? 네. 아니에요. 제가 옆에 국물이 너무 많이 다를까 봐 조금 옮겼어요. 워낙 국물은 한 3.5리터 정도 나오면 돼요. 그럼 딱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팔팔팔 끓여요. 팔팔팔 끓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따단. 이렇게 됩니다. 와우. 고기가 더 두둥실 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와. 굉장히 오. 시원하죠. 향기가. 달큰하죠. 이렇게 돼요. 와. 이게 너무너무 맛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요게 다음번 준비 과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뭐냐? 요거예요. 달걀. 달걀. 저는 여기에다가 달걀 주라를 쳐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왜 아침밥 안 드시고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가지고 그냥 충분하게 한 끼니가 되도록 요렇게 젓가락을 대고 줄줄줄줄. 근데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다시 풀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모양 되게 이뻐요. 가만히 두시면 요게 익거든요. 그걸 이제 떠야 돼요. 자, 맛있겠다. 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드실 국그릇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거의 됐어요. 봐봐요. 거의 됐어요. 네. 이게 좀 오, 이렇게 떠봐요. 이렇게. 그대로 뚝 떠서. 네, 그대로 뚝.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달걀을 풀잖아요. 그러면은 엉기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오늘 얘라고 큰일 났는데. 친근하잖아요. 네. 자, 요렇게. 저렇게 하니까 또 색다른 묵국이 됐어. 전달하면 되네요. 네. 달걀이 또 들어가고. 네. 와. 색다른 소고기 떡국 같기도 한데. 달걀 때문에 더 풍족해 보인다. 그쵸. 네. 와, 이 나도 향이. 야, 뭐. 이게 가을무에 양지까지. 적당해. 적당해. 너무 좋아하시는 야, 거. 이거 찐인데요? 진짜 반응인데? 야. 어쩜 이렇게 적당해? 아니 진짜 근데 첫 국물이- 번째 국이라 우리 이쪽 MC님한테는 고기가 조금 덜 들어갔어.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 선생님? 그래요? 와. 국물까지 굉장히. 예. 자, 이제 두 MC분들 이제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다시마 올리면 훨씬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제가 조금씩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다시마 넣어드릴게요. 우리 또 이렇게 다시마 넣는다고 말할까. 이렇게 해서 밥을 같이 해서 잡수시면 좋아요. 야, 이거 진짜 뜨끈하게 이렇게 추운 날. 그렇죠, 맞아요. 이만한 거 없거든요. 와.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다. 이 묵국이 예전에는 집안에 제사 지내고 이럴 때 묵국 많이 맞아요. 했는데 탕국 많이 했죠. 요즘엔 제사들을 안 지내니까 집에서 먹기 힘든 음식. 맞아요. 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밥 도둑이 아니라 밥 강도다. 밥 강도. 와, 진짜 와. 맛있는데? 너무 맛있죠. 국물 살짝 이렇게 타가지고 국밥처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이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웬만하면 한 번 먹고 어떤지 말을 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무도 너무 달고 맛있는데 선생님. 굉장히 달큰하죠. 그게 바로 가을무의 맛입니다. 무가 굉장히 이분하게 익었어요. 네, 아주 아, 적당히. 거기서 이분이 나옵니까? 이게 네. 씹히는 맛도 있고 부드러운 맛도 있고. 그리고 국물의 감칠맛도 이게 다시마에서도 우러난 거죠, 선생님. 네. 와, 양지도 이게 부드럽네요, 선생님. 그렇죠. 엄청 뻑뻑하지 부드럽죠. 않고? 왜냐하면 고기를 그렇게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나는 거예요. 핏물도 잘 빼야 되고 끓이는 시간도 적절하게 잘 지켰어요. 이 정도 그 찔김이면은 아이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럼요. 먹을 그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선 씨가 고기를 잘 찢었어요. 아주 얄팍하게. 야, 맨날 무대를 찍고 다니잖아요. 고기도 잘 찢었어요. 잘 찢어요. 네, 아 정말 맛있게 또 양지 무 탕국 이렇게 먹어봤고요. 네.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젊은 분들이 요새 이거 많이 잡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샤브샤브인데 찜이에요. 오! 신기하죠? 제가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메뉴 들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고 뜨끈한 국 먹으니까 오늘 추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나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와 비교하며 한결 나아진 추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5.5도로 출발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현재는 6.3도를 보이며 쌀쌀한 정도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늦가을다운 날씨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 주변으로는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원래 이맘때 서울의 평균 한낮 기온이 15.9도인데 오늘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릅니다. 남부지방인 광주의 평년 기온은 18도, 오늘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한낮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 한때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5mm 미만으로 빗방울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이 17도, 광주와 대구가 19도까지 오르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 쌀쌀함보다는 선선한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금요일에 영동에만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쌀쌀한 날씨에 조금 전에 먹은 소고기 무국은 보약이네요. 그러니까 날 좀 더 추워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가 레시피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또 올려드리니까요. 집에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